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비전팀의 마이클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Tips for Transfer Learning이라는 제목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업스트림 태스크의 학습 경험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트랜스퍼 러닝이 무엇인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익숙하신 분들은 트랜스퍼 러닝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트랜스퍼 러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지식을 관련된 다른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계학습의 연구 분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이미지를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자동차 이미지를 모으고 모아진 이미지를 레이블링을 하고 학습 과정을 거쳐 자동차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모델을 자동차 이미지를 분류해야 되는 업무가 생길 때마다 잘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중에 트럭을 더 자세하게 분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럭만 더 자세하게 만드는 분류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동차 이미지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만들었을 때처럼 이미지를 수집하고 학습해서 분류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만들었던 자동차 이미지 분류기를 이용을 해서 해당 분류기의 파라미터를 이용하고 이미지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말씀드리는 트랜스퍼 러닝의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자동차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트럭을 분류하는 분류기를 만드는데 이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동차 분류기를 학습하는 것을 업스트림 태스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트럭 분류기를 학습하는 것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스퍼 러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예로 들었던 트럭 이미지 분류기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방법인 트랜스퍼 러닝을 하게 되면 두 번의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퍼 러닝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크게 있을 것 같아요. 학습 속도를 개선하거나 학습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에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 발표하는 데 사용하게 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로스 그래프를 보시면 트랜스퍼 러닝으로 얻어진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한 자주색 선이 랜덤 이니셜에서부터 시작한 초록색 선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성능 관점에서 트랜스퍼 러닝의 효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초기값으로 사용한 경우와 랜덤 초기값을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면 랜덤 초기값을 사용한 경우 트랜스퍼 러닝을 한 경우 대비 약 5에서 6% 정도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좋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업스트림 태스크를 잘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스트림 태스크를 학습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 학습하는 과정을 성능 향상이 생길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위해 이번에도 다음 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 향상을 위해 압도적으로 많은 업스트림 태스크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다운스트림 태스크 학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업스트림 태스크 학습 시간의 겨우 4에서 5%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업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 10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는 4~5시간의 시간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스트림 태스크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학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업스트림 태스크의 학습을 정의하고 학습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신중한 업스트림 태스크 학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실험했던 내용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진행했던 업스트림 태스크 학습을 공유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 환경과 학습 환경을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업스트림 태스크 데이터를 우선 이야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데이터 타입은 웹에서 수집한 이미지이고 학습 이미지는 약 2억 1000만 장 정도 됩니다. 클래스별 수집된 데이터의 숫자가 매우 차이가 크게 나는 불균형 데이터셋으로 각 이미지는 계층 구조가 있는 레이블 정보가 어노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어노테이션의 숫자나 타입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각 어노테이션은 클래스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스트림 태스크 학습을 위한 데이터도 기본적인 구조나 타입은 업스트림 태스크와 동일합니다. 다만 업스트림 태스크의 서브 태스크는 아니고요. 겹치는 레이블이나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제외한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스트림 태스크는 데이터의 수가 워낙 많아서 배치 사이즈가 4096으로 크게 잡아서 학습을 했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그것보다 적은 1024개로 진행하였습니다. 옵티마이저는 ADAMW 또는 ADAM을 사용했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는 SGD를 사용을 했습니다. 업스트림 태스크의 학습은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을 하고 비교를 했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모든 학습은 엔비디아 V100 또는 A100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내에 구축된 GPU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학습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롱테일 아이템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가입니다. 즉, 롱테일 아이템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할 것이고요. 앞서 업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에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리프 클래스를 기준으로 데이터 수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불균형이 심할 경우 숫자가 매우 적은 롱테일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데이터 수가 더 수집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아예 제외시키고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업샘플링을 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롱테일 데이터의 포함 여부가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그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블 계층의 리프 클래스 기준으로 약 300여 개의 롱테일 클래스를 제외하였고요. 업스트림 태스크 학습을 진행하고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전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경우 대비 약 2% 정도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아래의 그래프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입니다. 업스트림 태스크의 롱테일 데이터의 포함 여부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롱테일 데이터의 추가 수집과 같은 고민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D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의 업스트림 태스크 학습은 DDP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DDP에 대해서는 파이토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업스트림 태스크의 학습 시간을 비교하면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업스트림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가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서버의 디스크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데이터의 양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당연히 분산 학습을 해야 했고요. 이때 각각의 워커들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을 것이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워커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다음 실험으로 알아보시죠.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 워커별로 특정 클래스만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미니 배치 안에 클래스의 다양성은 줄어들지만 각 클래스별로 참여하는 이미지의 수는 많아지는 경우와 각 워커별로 최대한 다양한 클래스를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미니 배치 안에는 클래스의 다양성은 높이지만 클래스별로 한 번에 참여하는 이미지의 수는 많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어요. 전자의 경우가 케이스 1, 후자의 경우를 케이스 2라고 부르겠습니다. 페이지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학습에 참여하는 클래스의 히스토그램을 의미합니다. 각각 케이스 1과 케이스 2라고 의미하고요.
특정 클래스가 몰려 있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상황의 성능 비교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이야기를 드려야 하지만 케이스 1의 경우 트레이닝 로스는 줄어들었지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로스가 줄어들지 않아 정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케이스 2처럼 각 워커들은 최대한 다양한 클래스를 학습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업스트림 태스크 학습셋을 설명드리면서 업스트림 태스크 학습셋에 계층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층 구조가 영향을 주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스트림 태스크의 계층 구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더 많은 슈퍼비전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업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는 더 좋을 텐데요. 이것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즉, 저희는 어시메트릭 로스를 가지고 업스트림 태스크를 학습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트랜스퍼 러닝을 한 경우,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업스트림 태스크를 학습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학습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업스트림 태스크 학습에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업스트림 태스크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개선된 부분이 다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스트림 태스크의 다른 타입의 슈퍼비전이 주어지거나 혹은 데이터셋의 특성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충분한 연구를 더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운스트림 태스크 대비 업스트림 태스크의 학습 시간은 매우 길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업스트림 태스크의 롱테일 데이터셋은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업스트림 태스크 학습을 위해 최대한 다양한 클래스가 각 워커에 전달되도록 데이터셋을 구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업스트림 태스크의 태스크에 따라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이 매우 크게 성능 저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실험 결과가 비슷한 연구 분야를 연구 개발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마이클 이주영이었습니다.